코로나19로 인해 창의적 발상과 총합적 사고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로 대표되는 창의력과 총합적 사고에 대한 고찰부터 문화, 예술, 디자인을 통한 산업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우리 목삼동의 도시재생 컨셉트 제안 내용까지 아주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도시와 환경에 관한 인식과 문제제기, 해결의 전망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 강의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 전에 접수된 질문에 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무대를 연출하신 작품 중에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가 있죠. 원래 투란도트는 상상 속의 고대 중국이 배경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연출하신 무대는 포스트 아포칼립틱 픽션, 그러니까 문명이 멸망한 후의 세계에 대한 상상적인 픽션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파괴된 이후 문명의 모든 것도 파괴되고 녹슨 철과 부서진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삭막하고 차가운 가상의 미래 도시를 떠올리면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치명적인 전염병을 창궐하게 만든 원인으로서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린 환경 문제, 도시화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최대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의 목동은 이름부터 나무 목이 들어간 나무의 동네인데 현재도 나무가 많지만 앞으로도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의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동시에 예술적 상상을 현실로 옮기는 무대 연출 전문가라는 다채로운 이력을 가지신 교수님으로부터 에코시티의 필요성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투란도트는 지아코모 푸치니의 산막 오페라죠.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되었던 투란도트의 무대 기술, 당연히 설명을 하신 것처럼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개념, 그리고 디스토피아의 개념, 그리고 스팀펑크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개념을 적용한 그런 무대 미술의 컨셉을 구축을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 질문의 어떤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이제 불과 2년 전의 공연이었는데 지금 막상 그 뒤로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제가 상상했었던 그런 오페라 투란도트의 어떤 무대 공간의 설정이 현실화된 것 같은 그런 사실은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데 모든 것에는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도 반전이 있죠. 당연히 투란도트의 마지막 그 장면은 결국 화해와 사랑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코로나19 어떤 시기들도 결국 친환경적인 어떤 삶의 형태로 조금 바꿔나간다고 하면,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하고 연결돼서 질문하신 에코시티라고 하는 그 부분은 결국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되어서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 체계, 그것을 구축하는 게 바로 에코시티의 어떤 개념 아니겠어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도시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유기체로 생각한다라는 게 아마 도시 에코시티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이 가장 쉽게 접근들을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우리들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친환경적인 그런 건축이나 도시 어떤 설계들, 그리고 건축 재료,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그런 어떤 건축 재료들을 활용한다든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시티는 건설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에코시티가 어느 순간에 마치 그 유토피아 뭐 만들어지듯이 그렇게 갑자기 탁 하고 건설되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아까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만한 점토들을 하나씩 붙여서 무언가 완성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씩 무엇인가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면 결국 아까 그 조소와 조각에서 보실 수 있었듯이 그런 어떤 마지막 작품이 바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에코시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조소와 그리고 조각의 차이를 얘기해 주시면서 뭐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제 개념으로서의 도시 재생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시티 역시 원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게 된 이런 시점에 더 이제 우리들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지속 가능하게 되도록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풍수지리 이론을 떠올려 보면 대표적인 것으로 배산임수가 있는데요. 즉 집의 북쪽에 산처럼 높은 곳이 있으면 겨울에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고 집의 방향을 남쪽으로 두면 여름에는 해가 짧고 겨울에는 해가 길어서 따뜻하다는 것이죠. 옛 조상들의 경험에서 우러난 과학적인 사고가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대의 패시브 하우스 이론이나 어떤 태양열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그런 것에 관한 액티브 이론, 뭐 이런 현대적인 이론에 비교해서 우리 조상들의 배산임수 이론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뭐 풍수지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거나 뭐 전문가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결국은 전통적인 풍수지리에 관련된 그 배산임수라는 것, 뭐 이것은 말 그대로 산을 등지고 물을 바라보는 뭐 이런 집의 위치를 말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제가 해석하는 그 비전문가로서 풍수지리에 대한 비전문가로서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에 바람과 물의 흐름이 작용을 한다, 그죠? 바람과 물의 이런 어떤 자연적인 어떤 흐름들이 거기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을 기반으로 한 판단이 그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자연 친화적인 자연에 뭐 순응한다고 얘기를 해도 좋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코시티하고 사실은 굉장히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배산임수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 자연 환경과의 조화로운 어떤 삶의 구축 뭐 이렇게 일단 그런 어떤 명제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대부분 그 배산임수의 그 주택의 그 방향이 남향 구조죠. 남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 적합한 그런 채광과 일조량들이 있죠. 그렇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채광과 일조량을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온도나 습도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화롭게 움직이는 그렇게 조화롭게 흐름이 작용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뭐 그렇게 바라보면 결국에는 현재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패시브 하우스 뭐 개념이라든지 액티브 이론 같은 이런 그 어떤 개념들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전통과 현대가 통한다. 즉 우리 조상의 지혜로움을 본받아서 지금의 우리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의 비중이 커졌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 사람들이 집안에 머무는 요새 말로 집콕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집안에서만 해결할 수도 없고 언제까지나 집안에만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전만 확보된다면 집 바깥의 공원 같은 자연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또 공유 공간에 대한 니즈도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나의 영역과 우리의 영역의 조화가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공유와 상생을 존재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의 시대가 다가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유 경제를 위해서 가령 학교나 도서관처럼 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들로 인해서 잉여로 남아있는 사적인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공될 수 있게 하는 대책도 병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이나 다른 선진 사례 중에서 사적인 공간에 대한 공적의 이용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지원책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공유 경제와 연관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사실은 요즘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거리두기 상황이 좀 더 심각해지면서 어찌 보면 나와 타인의 공간, 내 공간과 타인의 공간은 분리돼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어떻게 이상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공유 공간에 대한 그 이제 얘기들을 지금 하는 지금 이제 주제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심각한 거리두기 상황이 심화되면 그 반면에 함께 견뎌보자는 의미의 공생 취지가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상생 취지의 공유 경제에 대한 그런 관련 요구들이 더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보다는 더 만나서 무엇인가 경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좀 더 낮게 공유해보자 이런 부분들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재생 개념과도 상당히 연결시켜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사실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런 공유 공간의 어떤 개념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었던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거의 조금 의식 있는 그런 어떤 특히 유럽 쪽에 또 미국, 일본 나오시마니 이런 데는 굉장히 그 구리재련소가 있었던 데거든요. 그런 데는 그 구리재련소를 굉장히 멋진 안토타다오의 어떤 그 지하 미술관 이런 식으로 뭔가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공적 어떤 부분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요. 제가 있었던 독일 지역에 뒤셀도르프라는 데는 그 주 자체가 주도인데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이라고 하는 그 주의 주도가 뒤셀도르프인데요. 그 지역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뤘던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 이제 쇠퇴를 하게 되죠, 당연히. 그 탄광, 철광, 제철소 이런 것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쇠퇴를 하면서 그 지역이 이제 루르 공업지역 지대인데 거기에 IBA 엠셔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IBA 엠셔파크라고 하는 프로젝트. 근데 이거 자체가 한 1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들 에센 하면 탄광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 도시인데 거기에 에센의 졸페라인이라고 하는 탄광 이것을 지금은 디자인의 성지가 됐어요. 그것을 부셔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고 그 공간을 가지고
그 굴뚝이 크게 있는 그런 보일러 하우스를 전 세계 디자인의 어떤 본거지인 레드닥이라고 하는 디자인 박물관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은 디자인의 어떤 성지화되어 있는 상태고, 무슨 박물관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레스토랑이나 카지노 이 전부 폐광된 이제 그 탄광을 졸페라인이라고 하는 그 탄광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은 이 SL의 졸페라인 탄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흉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이 다시 재생하는, 재활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도 벌써 뭐 빈지 프로젝트라든지, 우리는 조금 이제 단위를 적게 바라보면 동네마다 있는 그 빈지를 활용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공유 개념의 어떤 공간 활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러 사례들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참고를 해야 될 그런 좋은 사례들이 많은 걸로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라서 지금의 상황이 쉬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지혜를 모아서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저력이 절실한 시기에 좋은 방법을 찾아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과 댓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동우님께서 오 교수님 화면으로 뵈니 더 멋지시다고 하셨고요. 또 가공리님께서는 양천갑 여성위원회 응원합니다. 듀럼 세몰리나님, 오늘 오윤균 교수님 강연 내용 너무 흥미롭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앞당겨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생각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나종우님께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재미있습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창의성, 창조성, 창의력을 지닌 다빈치에 관한 오윤균 교수님의 오늘 강연을 들으니 여성당원 1차 교육에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오버랩되네요.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에 와닿습니다. 좋은 기획을 마련해 주신 양천갑 여성위원회 오재인 위원장님과 운영진들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하는 댓글도 주셨고요. 또 신민선님께서도 양천갑 여성위원회 응원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댓글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듀럼 세몰라니나님께서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최근 푸치니의 오페라인 토스카의 모델 감독으로 활동하셨는데, 토스카는 고대의 로마를 배경으로 한 뮤지컬이죠. 로마 하면 고대부터 있었던 인류 문명의 유산이라는 사실이 떠오르고, 그렇게 오래전부터 거대한 상하수도 시설이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튼튼한 계획적인 도로 시스템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고대이든 현대이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되는 도시와 전염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대화되고 복잡해지는 도시 시스템의 문제를 스마트 시티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과 전망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도시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발전하면 할수록 당연히 거대화되고, 거대화되면 될수록 복잡해지는 거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복잡해지고 거대화되면 그냥 크기만 커지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죠, 당연히. 그래서 사람이 많이 생기면 범죄도 발생을 하고, 또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 어딘가를 움직이려면 교통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환경 문제 발생하고,
물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쓰레기 계속 나오죠. 그래서 소음 문제도 막 있고 어쨌든지 간에 거대화되면서 뭐냐면 정주 여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살기가 이게 나빠지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도시라는 곳은 항상 최첨단의 기술 집합체입니다. 그죠? 도시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항상 뭐 유사 이래로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뭐 중세 시대를 거쳐서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면서 뭐냐하면 그런 어떤 최첨단의 그런 기술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도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게 이제 그 도시에 적용이 되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의 그런 개념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이나 뭐 지금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원래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초연결부터 초공간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도 지금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는 우리가 뭐 핸드폰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떤 센서와 또 그 센서들이 연결되는 망, 그죠? 연결성, 그리고 그 연결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이 세 개가 스마트 시티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의 기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도시를 바꾼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죠. 그 거주자의 삶의 질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그 에코시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시티가 막 이렇게 건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만들어 나가다 보면 에코시티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스마트 시티도 한꺼번에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하게 변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 속에 사람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적절하게 적용이 돼서 그 거주자라고 하는 그 인간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의 지향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는 스마트 시티, 우리 또 에코시티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에코시티와 스마트 시티가 합쳐져야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스마트 에코시티 정도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그 도시가, 그렇게 개념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좋은 도시가 만들어지는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도시라는 것이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웨포시티에 관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는 하드웨어 속에 어떤 사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담아내고 또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열정적인 강연과 다양한 질의응답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오윤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오늘 교육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양천갑 여성 당원님들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상으로 응원과 열띤 반응을 보여주시고 수준 높은 질문도 보내주신 우리 양천갑 여성 당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양천갑 여성 당원님들의 고민이 작은 부분이나마 해소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당원님들 한 분 한 분께서 현장에서의 이러한 고충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경험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교육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오프라인 방식의 강연이 아니라
비대면을 지향하는 온라인 위주의 강연과 피드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 양천각 여성위원회도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실시간 이후 다시 보기가 지원되지는 않으나 오윤균 교수님의 양해를 얻어 빠른 시일 안에 편집본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천각 여성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양천각 여성 당원님들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2차에 걸친 더불어민주당 양천각 여성위원회 온라인 여성당원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